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홀라 왜 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 거야. 잭스키즈다 이거. 아니, 사실 외부자들이 아시다시피 남초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외롭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오늘 두 분의 여성 수습사원 모셨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동관 전 수석께서 잠시 출장을 떠난 관계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 자리에 앉았던 이동관 수석께서 오늘 안 보이니까 허신 미인께서 이제 대신 오시긴 했는데 이대로가 좋은데요. 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해외에서도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MB가 주된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 공격을 받고는 이제 뻗으신 거 아니냐. 막 이제 그런 이제 루머가 있는데 그런 루머는 이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출장을 갈 수가 있는지, 출장 가거나 휴가하면 책상이 없어지는 시대 아닐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 만나지 않아요. 기자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선포한 가짜 뉴스와의 전쟁.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가짜 뉴스 대응 방침을 놓고 여야 간의 설전이 이어졌죠. 가짜 뉴스가 창궐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지시하고 이런 나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면 정부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한때 막 이런 게 돌았었죠. 방명록에 이낙연 총리가 쓴 글이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주석님이라고 하면서 아주 극존칭을 쓰고 존경한다. 그걸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석이라고 하면 김일성 주석을 금방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베트남에 그 얼마 전에 그 주석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을 해서 방명록에 쓴 글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김일성 주석 그걸 찬양한 것처럼. 예,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낙연 총리가 이제 가짜 뉴스가 사회적인 공적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 특위를 또 만들었어요. 또 정부하고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주의 정권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 정부에서 나서서 하겠다는 거 말해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네. 사실 이분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정말로 그럴듯하다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위험하지도 않은 것들이거든요. 저도 그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사진과 동시에 누군가가 저거는 그 주석이 아니고 베트남 주석이다라는 말까지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SNS 상에. 웬만한 어떤 가짜 뉴스들은 또 자체적으로의 정화 능력도 지금은 좀 갖춰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금방 다 확인돼서 아무도 오해 안 하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는 저는 정치권이 할 방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가짜 뉴스냐 아니냐를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 사실 언론은 정부를 판단하지만 정부가 언론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이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네. 실제 가짜 뉴스고 그것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할 때 그것의 처벌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행정부가 어떻게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부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유튜브를 콕 집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뭐 매달 18억 명이 이용을 하고 기업 가치가 무려 180조 원에 이른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시사 정치 분야 논객들도 이 유튜브 시장의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보수 논객들이 상위권을 올킬하고 있다. 현재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정규제 TV가 26만 9천이고요. 신의 한 수가 23만 5천. 그렇게 많아요. 23만 5천. 이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23만. 예. 조갑제 TV가 15만 5천.
그리고 뉴스타운 TV가 15만 2천. 여기에 반해서 진보 성향의 경우에는 미디엄 몽구가 17만 4천. 그리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가 12만 5천. 그래서 구독자 수를 보면 보수 채널이 월등하게 앞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장 변호사님도 시사 정치 분야 유튜브에 도전하신 적 있지 아니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굳이 제가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한 거 아니고 이제 한 4사람이 모여서 박종진 앵커하고 이현주 의원하고 하태경 이게 4명이 했었는데 언제 하신 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는 시즌 최근이신 것 1으로 해서 같은데.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근데 그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이 안 됐어요. 922명밖에 안 되는데 922명밖에 안 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똘스 10회 시즌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즌 1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조회수는 그래도 몇만 건까지 갔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맞아요. 정규제 TV 26만 얘기를 듣고 이거 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지금의 이제 정치의 컨텐츠는 사실 유튜브에서 극히 인기 없는 컨텐츠예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듣느냐면은 일할 때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시간 내서 듣기에는 아까운 컨텐츠예요, 이게. 주로 운전할 때 그렇죠. 듣죠? 예. 운전할 때 그러니까 가면서 다운로드 해놓고서 퇴근할 때 가서 이러면서 듣는 건데 유튜브는 바로 뭐냐면 이게 눈으로 봐야 되니까 시간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가 접근하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로 몰리는 거고요.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유튜브에 하던 이 파워 유튜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트위터가 그 팔로워가 내가 그만둘 때 9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쳐가지고 안 하거나 또는 팟캐스터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딴 데로 진출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 방송 하나 시켜차고 있더라고.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 다 맞아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들 다 하고 하나씩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빈 거고 그거를 갖다 이제 조금 가난해진 보수층이 점령해가지고 조그만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든 거죠. 저는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 왕국은. 한국의 언론이 공정하다라고 하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보수와 진영의 균형이 맞는 방송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마 보수 유튜브의 설 자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진보 정권으로 교체되고 난 이후에 많은 보수 평론가들이 과거와 같이 출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에이 화났는데 나 혼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또 수입이 짭짤하니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제 보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 맨날 속에 열불 나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못 봐. 에이 꺼버려. 네.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넘어가는 시청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방송의 경우에는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 것에 반해서 유튜브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사실상 열동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이 훨씬 더 높은 편이 아니냐.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또 한 명의 라이징 스타가 있죠. 외부자들도 2번이나 찾아주셨던 아주 익숙한 얼굴이신데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최근에 김문수 TV를 개설을 하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로 활약 중이시더라고요. 그 딱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분이 막 철봉을 하는 영상이 나와요. 저도 봤습니다. 예.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막 묘기도 부리세요. 막 이렇게 뭐 돌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무려 시청자 수가 5만 명. 그게 중독성 있어요. 조회수가 5만 명이에요. 그게 어떤 중독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보게 만드는 거 있잖아. 다음에 뭐가 있겠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지금 철봉 영상은 요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잡은 본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 먹방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네. 먹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맛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 느낄 수도 없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은 그 철봉도 못해요. 요즘은 못하실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김문수 지사 그분이 실제로 봐도요 몸이 정말 탄탄하세요. 그 이소룡 몸 같은 정도로 살이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 올 근육으로. 아니 그래서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통화를 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때 구독자 922명 빨간 전화
찬스는 그럼 오늘 장변호 선생님이 한번 이용하시는 걸로.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예. 예, 이 부러움을 담아서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지난번에도 신기하게 봤는데 지금도 신기하네. 새소리가 들려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김문수입니다. 예, 지사님 외부자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국방, 외교, 경제. 김정은 눈치 보기 군이 해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경제 정책 바꿔야 됩니다. 최저임금 다시 한번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1인 크리에이터 신분으로 연결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호칭을 문수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예, 편한 대로 뭐 아무렇게나 부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외부자들 그 가족 중에 유튜브 스타 꿈나무가 계십니다. 예, 장 변호사님이 특히 문수님께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놀랍습니다.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한 2달이 안 되는데 네. 요즘에 너무 빨리 늘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볼 게 없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KBS, MBC 이 공중파 방송이나 일반 방송이 잘해주면은 우리는 좀 쉬면 좋겠습니다. 예, 김문수 TV에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그 철봉하시는 영상이더라고요. 아니 이런 영상을 말 없이 내보내자라는 제안을 누가 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원래 운동할 때 말을 안 하는데요. 뭐 그냥 아니 저기 우문현답이야 우문현답.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왜 장진영 변호사는 995명인데 김 지사님은 6만 명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중도적인 얘기를 해서는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좀 극단으로 가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비판적인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를 극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선진국에 있는 영국 이런 데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제가 상식적이고 마땅한 이야기를 하는데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굉장히 극좌로 친북한으로 해서 김정은이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걱정입니다. 아니 뭐 극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도 김정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북한 인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우리 전체 예산은 9.7% 늘었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김정은 기쁨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이 되는데 김정은과 이렇게 경쟁 구도, 이 구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청취자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제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핵을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모두 유엔에서도 핵 폐기 결의를 7번, 8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이 핵에 대해서 폐기를 말하지 않는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맞습니까? 오죽하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을 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 보수 정권 당시에 그 보수 세력은 뭐 왜 여론을 선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선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보수 논객이 지금 여론 선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선동은 필요하죠. 선동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선동, 교육 이런 거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의 대변인, 김정은의 선동 매체로 바뀐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고 다니는데 저는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의 기쁨 예산이라든지 뭐 김정은이 서울 오는 날 대한민국이 해체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위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허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총리께서 그 베트남 주석을 추모했는데 그 추모의 글을 마치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추모글처럼 바꿔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허위는 절대 안 되죠. 그게 뭐 생각이 어느 쪽이든 간에 뭐 정치적인 그 지향을 떠나서 진실에 살아야지 거짓에 자꾸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보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죠? 대통령이 무슨 뭐 금광을 어디다 숨겨놨다라든지.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치매에 걸렸다라든지 온갖 그 허위 사실들이 지금 마구마구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 그걸 사실로 믿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죠. 된다고 해서 그것을 뭐 어떻게 막아보자 하는데 유튜브는 참 미국의 그런 매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어려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중파나 여러 가지 공식성이 높은 언론이 제대로 사실을 보도해주면은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수님 혹시 콘텐츠 만드실 때 팩트 체크도 하시나요? 그렇죠. 뭐 필요한 거는 찾아보는 것도 있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래도 인간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인정하고 고쳐야죠. 네. 문수님 유튜브 같은 거를 지금 일각에서는 예전에 낙검수 아시죠? 낙검수 팟캐스트. 알죠. 그런 것들과 또 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계신 분도 계신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또 있겠죠. 우선에 품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품격이 다르다. 저는 뭐 그렇게 야한 이야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바로 가짜 뉴스로 당선된 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바로 가짜 뉴스로 당선된 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청와대에 구실했느니 뭐 롯데호텔 매칭에 가서 누구랑 뭐 연애를 했느니 뭐 이 다 가짜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너무나 가짜가 많은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고 종교도 없는데 이런 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치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거죠. 가짜뉴스로 당선된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비판은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을 거쳐서 타인을 비판해야죠. 저는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경계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바로잡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자체가 더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진 교수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됐습니다. 자,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요? 네, 김문수 전 지사였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저 말씀이 사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다른 이제 허구의 리얼리티를 알고 있고 오히려 수많은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믿는 분들의 갈라파고스 섬이에요. 그 섬 내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배신자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배신자고 김무성도 배신자고 하여튼 다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들을 말려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입당 원서를 쓰고 있거든요. 입당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이른바 친박이죠. 이 사람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원하고 개혁을 원한다면 저는 정부에서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피해를 입는 자유한국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저는 굳이 조금 합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구신이 호텔이니 뭐 남녀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짜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 다만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진 않아요. 이는 극단적으로 연결시키신 거죠. 그래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건 진보건 어쨌든 정치 이념을 자신의 소신에 따라 가는 건 맞는데 그걸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좌우 다 떠나서 너무나 극단적 사고 도 아니면 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늘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 전 지사가 지금 현재 지상파 비롯해서 방송 환경이 친정부 성향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 게 없어서 이쪽으로 아니요. 많이 유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KBS, MBC, SBS 그다음에 종편과 같은 건 일단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종족화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자기들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족화하고 그걸 다 잘 만족시켜준 게 이제 팟캐스트 낙곰수였다라고 보고 그 전통이 계속까지 이어져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뭐냐면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집니다. 양쪽으로 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박근혜가 징역 33년이면 문재인은 330년이야 이런 얘기 공중파에서 못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33년이 아니라 330년 받았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런 걸 듣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뭐 유튜브나 팟캐는 당파적이고 편파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생들을 보아도 낙검수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중파에서 제대로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대신 만족감을 느꼈다. 요즘은 그 누구도 낙검수의 멤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학생들이 안 해요. 그거는 산 권력을 비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보내고 동조를 하는 거지만 죽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뭐 시체를 끄집어내서 또 칼질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그게 좀 호응을 받기가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철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막 문자 폭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양념으로 생각해라. 양념 맞아, 이렇게 양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갑철순이 뭐 박지원 상황설이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때 TV 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단 말이죠. 지금 이제 본인들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공감이 얻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때 그쪽에서 가짜뉴스 볼 때 그거 비판한 건 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비판한 건 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만 전국적으로 욕만 먹었단 말이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가 직접 통제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내용이냐. 북한 김영철이가 국민연금 800조 중에 200조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건강 이상설로 궁금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태극기를 붙이는데 태극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히 1호기 전용기인데 전용기에도 태극기가 없습니다. 태극기가. 이런 것들은 다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금방금방 사실 팩트 체크가 돼가지고 확인이 되는 건데 이런 거 이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도도 아니거든요. 보도라고 한다면은 이건데 그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라든지 이미 법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도 진짜 이야기가 믿어서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이른바 서브컬처잖아요. 하위 문화로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부가 이렇게 크로스체크.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통해서 걸러질 수 있을 거다. 그 정보의 시장에서 걸러질 거예요. 근데 그 정보의 시장을 믿지 못하고 규제하겠다고 하는 순간 다른 이제 부작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에 있는 보수 논객들 중에 그 성향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시점쯤에서 그 방송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과연 정권한테 유리하게 결론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팟캐스트로 꽃을 피운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가 그렇게 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여한 바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몇십 단계 위로 올라갔거든요. 22 정도 그러니까 올라갔더라고요. 이걸 갖다 이제 그런 식으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글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팩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모르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여기서는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청률에서 핵심적인 2049란 말이에요. 그렇죠? 2049인데 저는 보수 논객들의 경우에는 젊은 층한테 호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사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실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얘기 나눠보다가 크로스 체크 같은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짜 뉴스가 걸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허위 정보들도 있단 말이죠. 민주당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 5명 중에 2명이 이 가짜 뉴스 구별에 어려움을 느낀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3, 2,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김정은에 대해 완전히 미쳤다며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면? 미쳤다는 맞고요.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아니고요. 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으며 작년 외국인 범죄 건수가 사상 최초로 4만 건에 육박했다. 글쎄요. 글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건 진짜라고 하네요. 네. 네. 이 진짜 뉴스가요? 난민 등록만 하면 정부가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월 138명이라는 게 직접 지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난민으로서 지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냐 가짜냐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지금 가짜 뉴스 규제한다고 이제 뭐 난리법석을 떠시는 것의 첫 번째 의문점은 가짜 뉴스의 개념 자체가 뭐냐예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부터가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고 각자 생각이 달라서 이게 시작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돼버리죠. 사실은 뭐 서두르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논란 일으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가짜 정보와 조작 정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을 구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어포스 원에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를 지웠다. 이것은 조작이지요. 있는 것을 지우는 것은 조작입니다. 원 컨텐츠에 손을 대어서 바꾸는 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조작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에 대해서 마땅한 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칼은 빼들었지만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정의조차 아직 지금 못 내린 상황인 만큼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가짜뉴스 피해 막을 대책, 그러면 정부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일지. 오늘 이동관 수석님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또 명언을 하나 대신해서 해보면 노리셨군요.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 자세가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은 충분해요. 지금 뭐 입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것, 그다음에 주장이 나하고 다른 것, 요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주장이 다른 것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서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영역이고요.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게 이제 처벌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처벌은 지금 뭐 형법에 명예훼손도 있고요. 이거를 또 출판물로 하게 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또 가중처벌되죠. 이걸 또 인터넷에 올리면 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또 있어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가짜 뉴스들 생산되는 것도 대부분 정치 영역이고요. 이 논란을 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가짜 뉴스 당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당할 때는 난리를 치고 남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참아야지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정화해 가는 데는 사실 그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뉴스나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 쪽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판단 중지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안을 들으면 그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서 격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따져볼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나 뉴스의 소스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서 사용자 스스로가 조금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얼 페이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봤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막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과 음성으로 나와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 한편으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가상과 현실 막 중첩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게 가상화폐잖아요. 화폐인들 화폐 아닌 화폐 같은 너. 뉴스인들 뉴스 아닌 뉴스 같은 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건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억지로 막으려고 해서 안 되고 다만 뭐냐면 장난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서 가짜뉴스는 그때그때 바로 팩트 체크해가지고 가짜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수용자들도 재미로 듣는 거지 그걸 정말로 믿어버리거나 때로는 적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믿어주는 척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사에서 팩트체크 서비스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혹은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해동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잘 정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온몸을 던져 정치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한 분을 오늘 모셔볼 텐데요. 긴 설명 필요 없이 특별한 배경음악으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문워킹으로 들어오시면 한번 보여. 문워킹으로 들어오셔야지. 노래 불러야지. 아니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워킹 할 줄 아세요? 뭐 소시절에는 좀 했죠. 아니 여기 나오실 때 문을 열고 문워킹. 자 오늘 특별 게스트는 자유한국당의 얼굴이자 원내 사령타 김성태 원내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애보자들 여러분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예, 저 방금 애무자들 그러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애부자로 들었어요. 사랑 많은 사람들. 제가 늘 이렇게 외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열 발음에 늘 문제를 지적해봤습니다. 외부자들 최초예요. 저희가 이렇게 소개 멘트 대신에 멋진 배경음악을 깔면서 지난번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저 문워크 영상을 이제 문재인 경제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저는 상당히 아마 헌정 역사상 동영상을 띄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김성태 대표 출연 소식에 우리 진 교수님께서 아주 반색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네. 꼭 여쭤볼 말씀이 있어가지고. 뭐 저를 또 오랜만에 공격하고 싶어서 그동안. 벼르고 별어서 그런 건가요? 정교특위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반가워했고요. 어떻습니까? 건강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평소에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왜 김문수 지사는 막 이거 철봉을 하시던데. 저는 사실상 늘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좀 자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명 가운데 혼수 성태가 있던데요. 많이 주무신다 이런 뜻인가요? 쓰면서 하시니까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MC 성태 두고 왜 혼수 성태입니까? MC 성태. 그 이상한 하여튼 식사는 하세요? 삼각김밥 열심히 드시네? 이분도 문제네. 인사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요. 늦게까지 일하는데. 아주 까칠하시네. 아니 인사 때 혼수 상태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바로 혼수 상태로 보내시고 싶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자 이번 국감을 앞두고 김성태 대표께서 한국당은 철저한 팀플레이로 한 놈만 패는 끈기를 보이겠다.
예, 뭐 살짝 거친 각오를 밝히셨는데 한 놈만 팬다 이거 뭐 어디 조폭들이 그러니까 하는 용어 사실상 아닙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늘 이제 이 급격한 변화에 저희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 주장에 함몰되어 있는 그 한계가 있었죠. 기득권, 관료적 어떤 입장을 이제 버리고 저희들도 이제 철저한 야성을 가지고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이슈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제 함몰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이슈 중에 한 놈은 뭔가요? 지난번 정기국회 막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때린 게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거 한 15일 때리니까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 민주주의 수호, 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국정감사의 이번에 가장 핫 이슈들. 뭐 사실상 문 정부 첫 국감에 좀 나선 건데 여야가 슬로건부터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 인 반면에 한국당은 꽤 길어요. 재앙 막는 국감, 미래 여는 국감, 민생 파탄, 남탓 정권 심판. 너무 길어요. 대표님 발음도 살짝 어려운데요. 예. 파탄 남탓 정권. 이게 이제 광고와 이론에 이런 게 있거든요. 공을 갑자기 서너 개를 갖다 한꺼번에 휙 던져주잖아요. 하나도 못 받아요. 슬로건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세 가지 슬로건이고 내용적으로는 한 놈만 팬다가. 주요소 습격 사건이네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 김진태 의원이 뭐 벵갈 고양이를 갖다가 놓고 해가지고 또 상당히 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퓨마가 한 마리 탈출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 교육부 장관 나왔는데 이제 한국당에서 의원이라고 계속 부르시더만요. 저희 한국당은 유 의원님을 아직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네, 그런 모습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받고 보도가 돼서 유원회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차관에게 질문하겠다. 이것은 조금 치졸한 전략이 아니었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감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오히려 덮이는 효과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면은 웬만하면은 국회에서 그래도 여야 가리지 않고 그래도 웬만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주는데 유일하게 안 된 사람이 이 부분이에요. 일산 자기 지역구에 그 스포츠센터가 작년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그 사무실을 빼지 않았나 이런 게 막 의원들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차가 떠났는데 흥분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장관이랑 안 부르시고 차관한테만 질문을 하실 건가? 저는 좀 다르게 봤던 것이 본질을 들어가서 보면 본인의 의혹 중에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 또는 이거 형사상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지금 있어요. 그건 팩트고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은 장관 스스로 사실 채택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강행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일 태도는 저가 사실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오해한 게 있습니다. 자격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지금 뭔가 해소를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저는 보여주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맹이는 없는 내용의 답변만 주로 하면서 그냥 미소만 띠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국민적 시각에만 봐도 자격 없이 앉아있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폭로하는 건 좋은데 국감은 그거 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인사청문회 때 다 했어야 될 일이고요. 내가 알고 있기로 청문회 때 딴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청문회를 뒤늦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문회 차 떠난 다음에. 그다음 이런 겁니다. 벵갈 고양이를 데려오고 오케이 데려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컨대 그 퓨마가 탈출한 것 때문에 국가안보회의가 뭐 열렸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황당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양이 또 학대한 거고 제가 집사인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맷돌을 갖고 오고 이게 도대체 뭘까?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처구니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에서의 질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초점을 못 보고 이것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고양이와 맷돌을 넘어설 수 있는 쟁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국감 1주차 가장 치열했던 공방은 뭐니 해도 역시 예상대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예, 국회 비준 이 자체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이 너무 쉽게 판단한 거예요. 50조에서 100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협력 지원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한 비용 축에서 한번 보십시오. 딱 이거는 사업 시작할 때 시작 비용 정도만 이렇게 살짝 내놓고 본 사업비는 아예 빼놔버리고 이렇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국회 비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를 국회가 대신해 주는 건데 그걸 너무 손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도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지만 보십시오. 유엔사와 전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없는 내용.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52차례나 유엔사하고 협의했지만은 그만큼 차이가 컸다는 거지.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 그런 내용을 북한에서 이렇게 덜렁 합의를 해와버리고.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우리 정부가 겨우 통지하니까 막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판문점 선언문 보면요. 지금 법과도 상관없이 아주 엉망이 된 거는 정부하고 바미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포함한 이제 정부.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본인이 국회에다 계속 동의를 요구한다는 말은 본인이 하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판문점 선언 체결을 할 때 4월 27일이었는데 그 선언문 안에 5월 달까지 대북 확성기 다 철거하고 기반 시설까지 비무장지대 해체 순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말은 4월 27일 날 선언문 쓰면서 5월에 당장 이행할 걸 남겼다는 거는 국회 동의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없이 선언문 조약 체결하고 이미 이행을 다 했어요. 웬만한 것들을. 돈 나가는 것 또 나갔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동의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각에서 이거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되면 뭐 되나요? 탄핵 사유예요. 그런 오점을 남기는 거 플러스 김정은에 대한 관계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김정은한테 신뢰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국회 동의 안 해주고 국회가 직무를 위배했고 할 일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본인이 애초에 이 판문점 선언문이 꼬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애초에 국회 동의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이 선언문 내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보인 입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비준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는 다 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미당이 갑자기 법률적 해석을 어딘가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통령이 국회 동의 필요 없이 가는 조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엉망인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강 변호사 말씀 중에 조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조약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헌법 말씀도 하셨는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는 헌법의 조약에 관한 국회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기초한 국회 비준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와 도로 연결 이 부분이 정부 추계로만 보더라도 100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처음에 이제 논의가 그렇게 저도 얘기를 그렇게 했었고 바른미래당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이게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저도 놀라고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을 했다 그래요. 판문점 선언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1항에 보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의 모든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는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체결된 모든 남북 합의까지 같이 엮이는 거가 되는데 14선언 때 법제처가 이거는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다. 예. 이런 해석을 내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또 14선언까지 포함해서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모순이다. 이런 점을 지적했다는 거고 판문점 선언에 보면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주선 전 부의장은 그런 거예요. 실천적인 대책이 나올 때 예산안이 나올 거니 그때 그걸 가지고 비준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정치적인 선언이지 법적인 선언이 아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 비준 대상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선언을 통해서 뭔가를 이행하려면 이행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있어서 철도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철도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거기에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같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오히려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비준의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두 번째는 유엔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제재 조치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이 선언을 비준을 해야 되느냐. 이것 자체도 저는 좀 옳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비준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비핵화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넣은 것은 본인들이 경제 조치로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장에 넣은 것이지 그냥 선의로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멍을 뚫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 지금 자꾸 국회에다 비준을 해달라는 데는 그 맥락이 있거든요. 비준 자체가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왜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짜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연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요. 그렇게 나온 연구소도 뭐라 그러냐면 연구 기관에 따라서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쓸 때쯤 그때쯤 다시 돼야 되는 얘기고 정부에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를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얻어낼 카드를 얻어내고 미국에서 또 양보도 얻어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지금 미국이 또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 정부도 신뢰를 못한단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권 바뀌면 다 엎어지더라. 당신들은 어떻게 믿고 상대하겠느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핵화로 가는 이 평화의 길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승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국회 비준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거기 반대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으로 꼭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당신들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난번처럼 정권 바뀌니까 다 엎어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걸 계승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별도로 던지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았습니다. 진 교수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미국과 유엔과 자유한국당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진전만 일어나가면은 그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 제재 속에서 북한이 자꾸 시간을 벌려고 그러고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단계적 자기네들은 이렇게 핵 폐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하겠다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편을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은 좋은데요. 자유한국당은 그런 정부를 갖다 비판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가 제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몇 차례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이 남북관계 개선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절호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부터 발걷어 붙이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아유, 저는 지금 이 되게 듣기 좋은 말씀. 아니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듣기 좋았어요, 제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보기를 북한보다도 못하게 본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은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귀담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 정도의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발언을 했다가 이제 사과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사실상 그 답변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통일부 소관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건 대단히 큰 실수죠. 뭐 일단은 해명을 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에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오이사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한 조치죠. 이런 걸 해제 조치하면은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런 자체가 자꾸 이제 힘이 빠집니다. 오직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힘을 약화시키는 거자.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실상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 말 한마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핵 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아무런 상황도 아닌데 이걸 집권당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물으니까 자기 소관도 아닌 걸 그렇게 쉽게 답변해? 이거 잘못한 거죠.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도 잘못된 거고 답변도 잘못된 거고. 우리 정부가 만일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금방 강경화 장관이 하답을 해버렸어요. 만일 이대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이 해제를 추진해버리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2017년 9월 달에 채택된 2375를 보면은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여기에는 북한의 대외 교육이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해제가 뭡니까? 건강상 관광 재개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번 강 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는 남북철도 연결이라든지 건강상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걸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게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에 비핵화는 안중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강산 관광은 오이사 조치 때문에 못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오이사 조치는요.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오이사 조치 내용이 그래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주장이 가능한 아니 근데 그 오이사 조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뭐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의 내용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비행기를 탈 때 헤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돌아가는 눈금하고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내 자리에서 보는 거랑 교관 자리에서 보는 게 달라요.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게 다른 게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사실 애매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둬야 된다. 이런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임박한 해제를 전제하고 이미 실행에 들어가겠다. 이거라면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이의 의미를 헷갈린 건데 이해찬 그 당대표께서 그 질의하실 때는 첫 번째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괜히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욕먹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얼떨결에 한다라고 대답한 거죠. 자기 서관 사항도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야당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실행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뭐 비핵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없는데 뭐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이 꼬여버린 거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해프닝이 돼버린 건데 지금 저는 있잖아요. 비핵화 이전에 뭘 줄 수 없다 이런 원칙론을 말할 시점이 이제 훨씬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북미 간의 관계가 그보다 훨씬 더 진전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미국에서 좀 고립돼 있거든요. 미국의 조야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간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말 화끈하게 뭔가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트럼프가 비켜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남북 관계에서 오이사 조치 해체 같은 경우는 국제 제재 있잖아요. 제재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이사 조치가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런 맥락 전체를 봐야지 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차원. 아니 그런 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자꾸 그거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최근에 5.24 조치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못한다, 안 할 것이다 그랬죠.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그러면서 바로 또 나오는 얘기가 나는 북한과의 관계 너무 좋다. 폼페이오 스타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서 정말 일이 되게 만드는 비핵화로 가는 그 과정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북한과의 관계는 오히려 우리 미국이 다이렉트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나서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중재자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5.24 조치는 그 중재와 관련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면 양쪽을 다 으르거나 위협하거나 들고 나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결국 양쪽이 다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재자 역할이고 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 보는 시각, 미국이라는 동맹이 보는 시각,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 모든 이 시각들로 봤을 때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비판을 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5.24 조치 해제는 국제적인 조치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조치입니까? 우리가 먼저 했지만 잠깐만요. 국제적인 조치 아닙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이 주권 침해 발언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조선일보도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래가지고 한국 대통령을 비판한다? 저는 말이에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에 딸랑딸랑거리면서 한미 동맹교 신도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비 받고 말이죠. 정당 보장을 받는다면 아니에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승인이라는 말을 발언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승인이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의도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건 거죠. 그쪽 얘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 트럼프가 외교적 결례를 하기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결례를 했습니까? 메르켈에 대해서도 그랬고 아베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베는 아예 그냥 애 다루듯이 다뤘고요. 그다음 영국 영화 기대려게 한 건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하여튼 세계 거의 모든 정상들이 이렇게 수모를 안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니 야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시선, 국제적 시선, 전문가들의 시선 아무것도 안 들고 오로지 대통령과 그 측근 정부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거 인정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누구랑 지금 협의하고 계신 거죠?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강현재 대변인께서 성명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 대변인 아니고 성명 안 냈고 강경화 장관 영어 못한다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짜 뉴스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워딩은 어프로벌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 제가 생각하는 청와대의 올바른 태도는 어프로벌 그 승인이란 말 한 거 맞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가겠다 이런 말을 하시면 되는데 그 뜻을 그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비판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앞으로의 입장이나 태도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프로벌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내정 간섭 발언을 했거든요. 내정 간섭을 발언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정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게 바로 외교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수님이 이런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 입장은 이 애교적 결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교적 결례를 자초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유엔 안보리까지 동원해서 결국 북한을 제재한 근본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가장 일차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핵 폐기에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걸 이행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 어렵게 유엔 안보리 제재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대화의장에 나왔는데 막상 문재인 정부 한국 대통령은 핵무기 리스트 신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핵 폐기의 그런 프로세스를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틀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만일 해제해버린다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유엔 제재 문제와 연동이 되기 될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유엔 제재 위반이든 아니면 우리 국내 제재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어요. 다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제재이기 때문에 해제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사회의 비판과 더불어서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제재가 있고요. 하나는 미국 국내법에 의한 제재가 있어요. 미국 국내법에 의한 제재를 우리가 위반할 수 있죠. 우리가 독립적인 자주권을 가진 국가인데요. 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제재를 위반한 우리의 기업이나 뭐 민간이든 누구이든 간에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우리 경제가 과연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 과연 한미 동맹이 정말 악화되어서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는 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강경화 장관이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그럼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쪽 그렇게 전달됐던 거죠. 그럼 왜 그랬냐? 우리나라 국회에서 얘기된 게 그쪽에 잘못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신뢰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내정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성명 낼 수 없습니다. 그때 좀 자유로운 게 누구냐? 야당이에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비판 성명을 차라리 자유한국당에서 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진 교수님, 이게 문제는 집권당 이해찬 당대표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국감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성공단 폐쇄나 오이사 조치도 결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나 유엔 대북 제재와 연관돼 있다. 본인이 이걸 알아요.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북 제재는 국제 공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뚝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그 뚝의 일부는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마련한 게 있고 미국이 단독으로 또 이렇게 뚝을 세운 게 있어요. 또 그중에는 한국이 오이사 제재처럼 그렇게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부분, 제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치울게. 이렇게 하면 국제적인 공조의 틀에서 움직이는 대북 제재가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유엔 입장에서는 쟤네 봐라 독자적으로 행동하네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가 치울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미국이 반대하는데 오이사 조치 일방적으로 해결하겠다, 해소하겠다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주 차근차근 되겠죠. 그럼 그거 언젠가는 이걸 북한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시점을 지금 논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해 주면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특수관계라 해서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이사 조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지금 아까도 거기서 이해찬 그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이 넘어갔어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세련되게. 이 부분은 우리 MC 성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오늘 열띤 토론 이어졌습니다만은 결론은 헬명인 한미 동맹의 균열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진정한 핵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좀 이제 가단성 있는 결심만 해주면은 우리 진 교수님 걱정하는 자유한국당이 그때 가서 그럼 자유한국당이 남북 간의 경협 철도 도로 연결하고 또 뭐 다방면의 교류 협력 지원하겠냐?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제 직접 또 원내대표가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점들을 좀 소화를 하고 가고 싶은데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별명도 들깨지만 전원책 그 조강특위 위원도 승부 기질이 강한 싸움닭이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당의 상황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인이 직접 정치에 발을 디디지는 않았지만은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꼭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영입되어져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는 정당 구조로 바꿔나가겠다. 웰빙 화초 아니고. 그러니까 웰빙, 검수적, 기득권, 예? 온실 이거 다 걷어내겠다는 얘기죠. 연이어서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원내 총무께서 하신 말씀이 황 전 총리, 오세훈, 또 원희룡 당에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기사에 나오던데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다 금수저의 고관대작의 또 뭐 온실 같은 느낌도 없지 않은 분들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년 전당대회는 범보수 대통합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또 연연해서도 안 된다.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논리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실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때려내지 못해요. 그래서 보수가 크게 통합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가 입장을. 네, 요거 연관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이 4인 출마해서 안 된다, 불가론을 얘기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출마하면 안 된다. 더불어서 황교안, 김무성 그리고 홍준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또 와라. 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이 비대위 체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고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좀 가단성 있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오랜 동안 이렇게 보수 정당을 지켜온 그 사람들의 연륜과 경륜 이걸 또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방향이 잘 안 보여요, 도대체. 개혁을 하려면 누구를 또 쳐내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청사진 자체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시간에 쫓길 일이 아니라 보수 단일 대우를 우리가 굳건하게 큰 그림으로서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역 원외 할 거 없이 한꺼번에 일괄 이렇게 총사퇴한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는 또 쳐내겠다라는 얘기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집안이 시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집안이 시끄럽지 않으면 전혀 개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협위원장 사퇴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집안이 시끄러워야 또 뭔가 개혁이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여러 집으로 갈릴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좋은 얘기는 그야말로 형용사는 다 갖다 쓰시는데 정말 그 나머지 결과가 뭐가 될까? 그냥 이대로 아닐까? 네. 저는 절대로 인적 쇄신도 이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진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좀 이선으로 나와주고 우리 또 강윤재 변호사처럼 저렇게 또 잘 싸우고 투쟁력 있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킬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개특위에서 지금 위원들 명단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심상정 그 의원을 사퇴해라, 그 자리를 내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원책 그 특위위원이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소선구제로 간다면 제1당 된다. 보수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선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제1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런데 자꾸 여당에서 선거법을 고치자라고 얘기를 한다. 짜증난다. 한마디로 뭐냐면 다음 선거는 지금 기존의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 치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로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선구제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자, 정확하게 오늘 뭐 두 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이 개헌과 맞물려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 체제와 또 정치 권력의 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큰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개헌이 조건입니까? 그러면? 아니 뭐 그 꼭 조건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헌은 거의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하는 게 맞다. 그 대신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이라도 저는 꼭 완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 약속하시죠. 그렇게 약속 좋아. 약속. 예, 근데 원내대표님 원내대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어떤 뭐 또 우리가 뭐 볼멘 입장으로서 국민적 여망이 생긴 그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거듭 차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반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지켜보십시오. 네. 지켜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이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정치학자로서 얘기하면 과거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왜냐하면 누가 1등할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역구도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여당이 동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원래 좀 탈당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왜 다시 복당을 하셨느냐. 정말 내가 철새기 때문에 복당했다고 믿지 않거든요. 이거 어떤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감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자, 뭐 바쁜 국감 일정 가운데서도 외부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부디 그 안에서는 가짜뉴스 없는 정말 클린한 콘텐츠를 만들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또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이제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